심포지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자장은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영문 센터장님께서는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국립공주병원장, 아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이영문 센터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리가 예, 감사합니다. 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그 공존과 회복을 말하다의 트라우마 센터 특집으로 세 분의 강연자가 있으시고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백정우 교수님, 신민영 교수님, 주강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서희영 선생님, 그다음에 서희영 선생님까지 발표하시고 현진희 회장님, 이두리 과장님이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자 바로 시간상 들어가겠습니다. 각 연자 20분씩 해서 세 분이 발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자는 백정우 교수님이십니다. 백정우 교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정신건강재단의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정신건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예, 백정우 교수님이 해외 트라우마 센터와 국내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 및 기능 비교에 대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백정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정호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먹먹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트라우마 센터의 출범을 기념하는 되게 역사적인 심포지움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지금 오늘 자장을 맡고 계시거나 또 발표해 주신 그리고 또 공주병원장인 이신 우리 이종국 센터장님, 또 이영문 교수님이나 뭐 최정호 교수님이나 보면은 이제 80학번 전후에 이제 세대가 되게 7, 8학번 때부터가 우리나라가 이제 고교 등급제가 없어지고 나서 어떤 분야를 만든 분이신 것 같습니다.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90학번 전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분들과 같이 일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좀 더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다음에 발표하는 지금 1년 반 동안 너무 고생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신민영 부장님이라는 보통 한 9, 6학번 이후에는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 한 분야만 그런 내공을 쌓아가고 있고 또 이후에 이제 또 80년대생 이후의 세대는 좀 더 세분화한 전문가로 예를 들어서 뭐 지속적 노출 치료 전문가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이 달려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일들을 담는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과 기능에 대해서 좀 20분 안쪽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이제 헌법에 의한 국가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재난에 대한 대처인데 저희가 다 아는 이 표에서 이제 결국 이 재난 이후에 이 재난은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개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약 2년에서 5년에 걸친 지원과 회복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 센터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저는 원래는 뭐 우울증 자살 예방 쪽이 제 전공인데 이 트라우마 재난을 하면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끼게 됐다면 결국 자살이라는 것도 이제 절망에 빠진 한 사람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서 희망에 연결하게 되면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그 철학이 있는데 재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최정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절망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이때 공감해주고 함께 머물러주는 존재가 이분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까지 안전한 항구의 기능을 해주는 것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트라우마 센터가 그럼 필요했느냐? 그 전부터 필요하다는 거는 몇십 년 동안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실행에 옮겨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90년대 $10,000, 2000년대 $20,000, 그리고 재작년에 3만 불을 넘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핵가족화를 경험했을 때 결국은 이게 이제 부모를 누가 부양하냐 힘들 때 이 가족이라는 응답이 이제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대선 공약의 1호로 등장했었고요. 결국은 지금 재난과 자살에서 예를 들어 중증 정신질환도 요즘 전 같으면 가족이 함께 설득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게 하고 이제 그런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증 정신질환, 재난, 자살 모두 국가 책임의 강화가 필요로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 우리가 20년간 지금 자살이 급증한 걸 볼 수 있었고 결국 국가 책임 강화의 시작이 지금 2018년에 자살 예방 정책과가 지금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작년에는 정신건강정책관님과 함께 정신건강관리과 또 이두리 과장님이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국가 중앙부처부터 이러한 부서가 생기게 됐고 지자체 단위까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를 것인데 그걸 거꾸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OECD 국가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꼴등이고 거꾸로 자살률은 15년간 14년 동안 1위를 하고 이 상황은 이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재난 상황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전문가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필수적인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재난 상황은 PTSD 치료만, 그러니까 임상적 경험만으로는 불충분한 재난 현장에 대한 이해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갖춰 놓아야 된다. 초기의 응급 개입과 함께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개입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필요가 있고 또 의료보험이나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립트라우마센터가 해야 될 일들은 여기에 대한 학술적 또 연구에서 또 이제 사업에서 리더십을 가져나가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것인데 해외에도 미리 준비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은 대개의 어느 나라나 그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비스를 초기에 담당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뭐 대만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이제 센터가 이 역할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7년 전에 안산에서만 해도 센터가 이 역할을 했을 때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가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 니즈가 지속적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 센터를 치유센터로 설치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의 이제 국립 트라우마 센터는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또 이제 학술적이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념이 PTSD 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개는 이제 학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크고요. 또 민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치료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 그래서 이제 PTSD를 시작한 센터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시작하면 좀 더 이제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가족협회와 함께 지난 대선 때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딱 5년이 됐고 올해 가을 내년 2월까지도 이 역할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액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답을 받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때는 이 회신에서도 한 대로 정신건강정책국 그래서 만들어졌죠. 작년 10월에. 그다음에 국가정신건강위원회는 이제
총리실 산하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 일부 반영됐습니다. 또 100대 과제에 자살 트라우마가 포함됐고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됐고 뭐 이런 거 이게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 과제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5년간 진행이 됐고 저희가 올해 또 내년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 100대 국정과제에 좀 더 개선된 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앞에 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법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정춘숙 의원실의 법안이 통과돼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 기본법의 일부 이게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 둘까 논의되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은 이제 국립 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향후 과제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된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국립정신건강본부를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신건강 분야의 거버넌스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좀 좋아진 데는 자살 쪽이 생명존중희망재단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센터장으로 3월까지 근무했는데 그래서 복지부의 재단으로 그래서 상근센터장, 상근이사님이 근무하는 체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치매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하고 있고 해바라기 센터는 여성인권진흥원이 이제 특수법인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거버넌스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갖춰져가는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한 재난에 대응한 뭐 운마음센터라든가 광주 트라우마 센터,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개별로 이제 운마음센터 같은 거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센터마다도 운영이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대개는 이게 이제 영구적이진 않고 10에서 한 20년 가는 것들인데요. 이제 해외 트라우마 센터하고 저희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국가 거버넌스 수준의 이제 센터가 있고 기초나 그 재난에 대응하는 치유센터 개념의 센터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의 효고현 마음의 케어 센터는 대표적으로 이제 효고 지진에 의해서 이후에 이제 2004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효고 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기능까지 가졌기 때문에 더 나았습니다. 국립정신건강정보지원센터를 일본은 이제 후생노동선 산하로 독립행정법인 그러니까 국립정신신경연구센터 산하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외상후 정신건강센터는 저렇게 PTSD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연구학술기관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되게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효고현 마음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센터니까 상담 진료를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국립재난정신건강지원센터는 중앙 단위에서 저런 매뉴얼, 체계, 네트워킹, 연대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고의 이제 21세기 연구기구이 재단화한 거죠. 여기 보시면 뭐 가토히로시 센터장을 비롯해서 이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보시면 대개는 이제 풀타임 근무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효고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학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연구 기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입구와 출구가 다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저렇게 가림막을 두고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무엇보다 놀란 건 상담 시간이 이제 60에서 90분 이게 이제 요 상담 시간이니까 진료 시간까지 합치면 이제 2~3시간이거든요. 이건 민간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기 평균 60분, 36분 합치면 이제 3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주는 또 저도 실제로 뭐 세월호 유가족분들 한 뭐 3분 정도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분들 보면 아주 진료가 마비가 돼서 따로 시간을 내서 봤었는데 이게 시간을 이제 예측할 수가 없고 중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공공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부 지역의 치유센터 개념의 이제 의학대 마음의 케어 센터 같은 걸 보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별도로 하는데 이 지역은 특징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후쿠시마는 이제 원전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검진과 정신건강 관리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 주민들의 80%는 이미 후쿠시마에 살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한 지역에서 이 조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제일 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사실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검진을 받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지경인데 이렇게 초기 개입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후의 모니터링이 아직은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트라우마 센터에는 기초의 치유 센터는 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고난도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것과 함께 결국은 최고의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어서 평소에 교육을 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고 연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치료기관과 연계돼서 설치해야 되고 전국 단위의 워크숍 등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에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제가 요 슬라이드 사실 처음에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출범 관련한 심포지움을 했을 때 발표했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려올 거냐, 이걸 정규직으로 할 거냐, 계약직으로 할 거냐, 특수법인으로 할 거냐, 공공기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근무 조건이 너무나 상이하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충분한 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세팅을 제공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얼마나 충분히 전문가를 길러내고 경력이 인센티브가 되고 보장이 되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만 해도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이제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이게 이제 비정규직 티어입니다. 일부 이제 거기에 부장님이나 이런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속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초반에 이제 인사하고 축하하고 했었던 분들이 거의 다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건이 지속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예산의 항목 자체가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용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전문성 확립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거 단언코 얘기 드립니다. 특히 트라우마 분야는 더 할 것이다. 그래서 국립센터가 계속 2년마다 전문가가 바뀐다면은 지역이나 민간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엑셀런스, 권위를 인정받거나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인증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민간에 있어서도 권위를 가지려면은 어려운 사례를 해결할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지금도 자가관리 격리자, 확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받고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연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의 권한들이 이제 법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운영에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적인 운영이 되려면 법안으로 포함돼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물론 저희가 센터가 불과 2년 전까지도 없었으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또 한번 또 빠른 개선이 이런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는 시점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백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20분의 시간 동안에 해외 사례들까지 그리고 우리 국내 국립 앞으로 개소하고자 하는 5개의 국립센터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될 건지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그 정신건강본부에 대한 언급은 이게 트라우마, 자살 예방, 그리고 기존의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독, 더 나아가서는 치매, 여러 가지 문제까지 모든 정신건강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저께 정신건강국과 국립병원장들의 좀 이슈가 받아들여져서 각 센터마다, 각 트라우마 센터마다 일단은 소정의 정규직의 인력들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5개 센터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연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트라우마 사업부장, 내부적으로는 트라우마 센터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위원이시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모든 어려운 심리 지원을 지금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생을 했다고 저는 그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민영 부장님이 직접 앞으로의 우리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어떠한 재난 심리 지원을 하고 나머지 5개 권역센터들과 어떤 식으로 연결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민영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최종호 교수님과 백종원 교수님이 이제 저희가 나가야 될 어떤 큰 방향성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당면한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당장 해야 될 어떤 역할과 지금 저희가 설정한 비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역할을 이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지원 활동을 위한 어떤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대상자가 법상에는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직접 당한 당사자와 가족, 또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의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업무 종사자 역시도 저희의 어떤 그 대상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외상에 대한 어떤 평가, 또 치료, 상담 이런 부분도 역시 법상으로 저희의 역할로 규정을 하고 있고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 연구 또 이제 재난 심리 지원이란 뭐 재난 활동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은 필연적으로 어떤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 심리 지원 그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역할 아주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역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개소를 다 이제 했는데요. 이제 권역 트라우마 센터가 생기면서 저희 역할 하나가 더 부여가 됐습니다. 그 시행령에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어떤 총괄 조정 역할까지 규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국가 트라우마 사업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4개의 부서와 1개 이제 지원 기구로 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각 부서의 그 비전을 다시 좀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재난 트라우마 극복의 컨트롤 타워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법 이 개정되고 저희가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어떤 총괄 조정을 맡는 것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적어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재난과 관련된 트라우마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재난 심리 지원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총괄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조정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그 권역 트라우마 센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에 이제 네 권역에 대해서는 각각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되고요.
총괄 조정의 기능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이제 운영하는 것,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각종 개발하는 역할, 뭐 지침을 개발하는다든지 치료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적인 운영 체계가 잘 유기적으로 한 호흡으로 이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거리도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기적인 어떤 흐름을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실태 조사,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뭐 사업 실행이 있겠고요. 그것들을 잘 평가하고 컨설팅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애초에 세운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트라우마 센터들이 각각 잘 운영해 나가도록 이제 돕는 것, 이것도 역시 총괄 조정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를 포함한 이제 저희까지 포함되면 5개 이제 권역 트라우마 센터들은 각각 이제 해당 권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실제 재난 심리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나머지 기능이 부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역에 맞춰서 더 세부적이고 특화된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 그리고 해당 권역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권역에서 발생한 그런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지금 권역 트라우마 센터마다 다 이제 한 대의 안심버스가 이제 생겼는데요. 그런 안심버스를 사실 이제 구축하게 된 것은 더 적극적이고 더 이제 선제적인 그런 재난 트라우마 회복 활동을 이제 펼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버스를 활용한 선제적인 활동들, 특히 인식 증진 활동들, 이런 것들이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이제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기 대응을 이제 지원하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나 뭐 중규모 중에 일부여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저희가 이제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각종 개발된 지침들, 워크북들, 이런 자료들이 잘 공유해서 쓰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이 굉장히 상시 사업으로서는 큰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사풀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뭐 앞서도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재난 트라우마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은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장 강사부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야 되고 강사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정신건강 시스템이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축한 것은 저희가 사례 관리를 위한 이제 DMS가 있고요. 교육을 이제 신청하고 강사를 관리하고 교육받은 이력들을 저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교육 지원 시스템,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이 2가지 시스템은 앞으로도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이 각각 권역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각각이 있지만 유기적인 또 표준화된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권역 트라우마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재난 위기 대응일 것입니다. 근데 제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재난 위기 대응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위기 대응의 어떤 책임이 누구냐, 그 역할, 이제 그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략적 재난마다 재난의 성격이라든지 특성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재난의 규모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나눠봤을 때 소규모 재난은 대략적으로 해당 그 발생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커버가 가능하고, 중규모 재난 이를테면은 지금 광주에서 얼마 전에 또 버스와 관련된 그런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중규모 사고에는 해당 권역에서 심리지원단을 이제 구성하고 아마도 책임은 이제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서 어떤 총괄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대규모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금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한 군데 지역이 이제 아니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사상자나 어떤 피해 규모가 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원만으로 이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 심리 지원단이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때의 어떤 총괄 역할은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머릿속으로 이제 구조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자료들,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대상자분들에게 나눠드릴 어떤 리플렛도 필요합니다. 또 이제 대규모 재난일수록 이제 어떤 대국민 적인 어떤 인식 개선 활동들, 대국민에게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수어 영상까지 포함하면 49종에서 이제 53종으로 자료, 코로나와 관련된 자료만 지금 53종이 작년서부터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뭐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서 권역에 맞는 자료들을 상시에 개발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표준적인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지침들은 계속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전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 단위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또 뭐 대부분이 저희가 정신건강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어떤 도전적인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앞으로 잘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도 현장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다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업무에 좀 집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재난 활동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그 저희의 행정력, 저희의 에너지를 사실은 실적을 취합하고 보고하고 이런 행정력에 많이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인데,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또 국민들 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리지원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심리 지원을 하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잘 실적들이 모여지고 그것들을 잘 보고하고 이러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전산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상담을 한 뭐 기록들이 거의 수기로 이루어지고, 그게 뭐 각각 기관에 따라서 임의로 보관이 되고 폐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게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의 근거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런 활동들이 저절로 잘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전쟁이나 위기 상황들을 가정에서 늘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처럼 재난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늘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런 신속하게 이런 재난 심리 지원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시의 어떤 자원을 갖추고 이런 그 예비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매년 그 재난 심리 지원과 관련된 자원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 각 기관마다, 이건 저희가 그 기초센터를 지금 단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초센터들에서도 이제 몇 번의 이제 1년의 경험들을 이제 거치시면서 우리가 해당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그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의 센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이제 모두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리플렛이나 안내서,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갖추고 계시는 곳들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대비와 실행 두 가지 차원으로 그 역량을 평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자원을 포함해서 뭐 인력에 대한 대비, 예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2019년부터 저희가 이거는 경년으로 광역 단위의 센터와 이제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대비 역량을 바탕으로 얼마나 실행이 잘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기초 단위로 해서 매년 동안 이제 매년 이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권역 단위로 해서 재난 심리 지원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워크숍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재난의 속성이 아까 많은 협력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처음 보는 기관들이 재난이 벌어졌다고 그냥 갑자기 모여서 뭔가 효과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매번 재난의 현장에 나갔을 때마다 크게 어떤 뭐 갈등의 어떤 과정을 겪기도 했고 겪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어떤 소모가 발생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성취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상시에 이제 서로에 대한 서로 기관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역량에 대한 또 컨센서스, 또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기관들이 이제 불협화음 없이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 저희 차원에서는 크게 권역 단위의 워크숍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더 이제 지역 단위로 쪼개서 더 이제 현실성 있는 그런 워크숍을 개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저희의 재난 심리 지원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거, 또 그런 교육이 이 양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교육 과정을 일반 과정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장 현장에서 활동할 활동가, 초급 단계에서 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이제 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또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중급, 고급, 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라우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급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과정이라는 거는 재난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소방이나 경찰 분들도 계시겠고 지자체 공무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대표적으로 그 업무 종사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대리외상, 또 이분들의 소진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일반과 초급, 중급, 고급 네 가지 과정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 권역에서는 일반 과정, 또 이제 초급과 중급 과정의 교육을 해당 권역에서 소화를 해 주신다면은, 지금 저희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 차원에서 지금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권역 트라우마 센터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더 빠르게 전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의 그 개발 부분도 역시 저희는 이제 초급과 중급, 고급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진에 대한 교육, 또 소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에 대한 수요가 새로 생겼고, 이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또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갖춰야만 했습니다. 또 이런 교육들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 동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뤄왔던 그런 성과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만든 네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보시면, 저희가 2018년도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생겨서 한 2,600명 정도 모든 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2019년도에 4,200명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수요를 지금 다 감당을 못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조금 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현장의 수요에 맞춰보자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대면 교육을 거의 대부분 다 취소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후반기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한 1,200명 정도 이제 교육 수요를 이제 감당을 3,300명 정도 이제 교육을 이제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각 과정별로 이제 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초급에 대한 교육 수요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과정,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이제 재난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업무 종사자들의 어떤 대리외상과 소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수요가 이제 많고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교육 부분도 사실 저희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민원 부서라고 얘기하는 민원 대응 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육 신청을 받고, 또 이제 어떤 그
그 인원수가 넘어서 교육에 이제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이제 대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요하는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교육을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나 또 이런 교육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나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관리 시스템을 이제 작년에 오픈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안에서 보시면은 교육을 신청하는 것, 또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것, 또 내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내가 이수 현황을 알 수 있는 거, 이수증을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백종원 교수님께서 이제 치료 역량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난 경험자에 대한 치료 단계는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급 과정까지 앞서서 이제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중급 과정까지 교육을 내가 수료하게 되면은 1단계와 2단계 치료 프로그램을 내가 할 수가 있게 되고 고급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 3단계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선 세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치료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1대1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회복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죠. 제가 이 밑에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선형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몇 차례 세션만으로도 굉장히 가파르게 어떤 고통의 정도가 감소하고 이분이 그 일상에 대한 어떤 적응력, 회복력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재난 경험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회복력을 갖고 계시는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개인, 1단계의 개인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 프로그램인 마음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작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기도 했고 이제 소진 프로그램은 저희가 늘 이제 3차 피해자, 업무 종사자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저희가 이제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늘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1차 피해자와 뭐 유가족분들을 케어하는 거에도 사실은 급급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작년에 이제 소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런칭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이제 전문 학회 또 국립공원공단과 뭐 마사회, 산림청 같은 이제 해당 기관들과 저희가 협력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인식 증진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이 민간 단위의 협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 또 각각 다른 그 중앙 부처들 간의 협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상시에 그런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도 MOU를 맺고 이제 매년 트라우마 치유 주간 매년 4월에 한 주 동안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료 술기들을 공유하고 또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제가 개최하는 트라우마 치유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뭐 카카오 채널, SNS 또 안심버스 이런 것들이 대국민의 어떤 인식,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트라우마 경험자들에 대해서 보다 지지적으로 이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용한 어떤 툴이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권역 트라우마 센터들의 어떤 이제 사업 실행에 대한 평가나 성과 공유하는 이런 체계들을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아마 하반기쯤에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 대한 좀 컨센서스를 저희가 좀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그 권역 트라우마 센터의 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검색한 것이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게 뭐 제가 이렇게 어딘가에 이제 용역을 주문을 하면 매번 욕을 많이 먹는데요. 뭐 클래식하면 클래식하던지 모던하면 모던하던지 뭐 이 두 가지 토끼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이 조진웅 배우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떴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모습이라고 기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각각 기관들이 표준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근거 기반 최대한 근거 기반에 이제 입각해서 또 저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표준적인 역할들은 해야 되겠지만 권역마다 사정이 틀리고 권역마다 이제 호발하는 재난의 특성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정에 맞는 좀 더 특화된 지역에 이제 적합한 활동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5대 권역별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많은 변화와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안심버스가 그동안에 한 대였던 것이 이번에 5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안심버스가 아니라 마음 안심버스로 해서 구체적인 심리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버스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고요.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국립중증건강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또 활동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부 세 번째 연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원 선생님이십니다. 주가원 교수님은 현재 충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시고 특히 그 광역 센터장이십니다. 그래서 충북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17개의 광역센터들이 어떻게 각 권역의 트라우마 센터들과 협력과 기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주가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가원입니다. 아마 오늘 저한테 주신 이 주제는 그러니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트라우마 센터와의 협력과 기대를 말하다라는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 아마도 저희가 17년도에 그때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국립센터와 공주병원과 저희와 그리고 또 기초센터들까지 모든 기관들이 다 함께 그 어려웠던 사실 참 없었던 큰 화제였습니다. 그것을 극복을 한 사례를 뭐 여러 선생님들께 참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거를 조금 이제 그 전에 없었을 때도 이렇게 잘 서로 협조해서 극복을 하였으니 아마도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생기면 더 좋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저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업 사례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화재는 17년도 12월 21일 이제 오후 3시에 발생을 했었던 화재였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원체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져서 어디서 대체 났는지 사실 그때 저는 필로티라는 얘기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얘기가 돼서 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9층짜리 이제 주차장에서 났는데 이제 접근도 어렵고 안에 외장재도 그렇고 외부 이제 그 시설들도 잘 대피로도 마련이 안 돼 있고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거의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참 안타깝게도 크게 났던 화재였었고요. 문제는 이제 이때 인명 피해가 많이 났어서 더 이제 저희의 심리 지원이 요구가 되었었던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29명이어서 그와 이제 그들의 가족들,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 부상자분들 또는 이제 이때 주변에 있으셨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목격한 이런 이들이 모두 이제 대상이 됐었고요. 당시에 지원 인력이 소방, 경찰, 기타 다 합쳐서 거의 한 60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던 화재였고 장비도 한 98대, 100대 가까이 도입이 됐어서 굉장히 이제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었던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22일부터 근 한 달여에 걸쳐서 1월 26일까지 제천 화재 심리지원단을 국립공주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제천시 보건소 그리고 인정신과의원
이때 이제 제천 저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셨던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이제 그 정신과 의원과 저희 센터와 그리고 제천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충북 내에 있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모두 다 함께 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함께 극복을 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내려오셔서 회의를 주최를 하고 여기는 이제 센터 그 보건소 내에 제천시 보건소 내에 이제 저희 제천 기초센터가 같이 있는 지역이라 거기가 이제 주축을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을 해주셔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회의의 주최를 맡으시고 옛날 저희 김용훈 전 병원장님도 이제 모이시는데 국립공주병원 이제 선생님들과 제천시 보건소 그리고 저희 센터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심리지원단 활동을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단은 어쨌든 여기에 투입이 될 제천화재 심리지원 이제 실무자 36명을 대상으로 방금 발표해 주셨던 우리 신민영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서 저희 이 재난 직후의 심리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Psychological First Aid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제 실무자들을 교육을 해서 심리 지원단의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다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센터에 이런 재난 관련된 교육이나 아니면 뭔가 실무자 전담자가 있거나 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매번 하던 사례 관리와는 조금 더 다른 이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 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바로 발빠르게 26일에 바로 교육을 진행을 해주셨었고요. 그때 이제 업무 분장들은 사실 이게 여러 기관이 모이면 굉장히 인력이 많아지는 정말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꼬일 수 있는 부분을 아주 그때 명확하게 잘 분장을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지원 역할은 국립공주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원장님이 상주하셨을 정도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도 거의 상주하시다시피 해서 그런 자문을 계속 제공을 해주셨었고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어쨌든 제천까지 오셔서 전문의 상담 직접 시행해 주시고 그 외 재난 회복을 위한 가이드북이나 응급키트 제공도 아낌없이 제공을 해 주셨고요. 당시 이제 제천보건소 그 담당 선생님들 전부 공무원분들 전부 다 밤에 집에 못 간다 가셨을 정도로 행정 지원과 실적 취합해서 이제 보고하는 부분들 사실 저희가 당장 가장 힘든 뭔가 취합을 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을 도맡아 주셨었고 당시에 이제 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셨던 제천 시내의 정신과 입원 병상이 그때 그렇게 막 녹록지가 않았었던 상황이라서 그 인정신과 의원에서 위험군 같은 경우를 2차 스크리닝 검사도 해주시고 진단 치료까지 연계를 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세워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당시에 아무래도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뛰고 생존자와 유가족 현장 직접 라운딩하면서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전담을 했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센터 직원이 거진 한 7,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매일매일 뭐 2명 정도 이렇게 조를 짜서 계속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1차 스크리닝 검사나 심리지원 상담이나 이제 저희 정신과 전문의 상담, 심리지원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같은 것들이 계속 지원이 들어갔었고 그 외 충북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담당 사례관리자들이
1차 스크리닝 검사라던가 심리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초반에는 이제 아예 그쪽에 가서 직접 한 케이스들도 있고,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는 전화나 아니면 전화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또 방문을 직접 하거나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존자와 유족을 위한 심리 지원과 정보 제공을 실시하였었습니다. 당시의 평가는 이런 이제 설문지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사고 등이나 아니면 이제 특히 이제 유가족 중에 아동들에 대해서도 별개의 척도로 함께 평가를 시행을 하였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작되었던 정보 안내지들입니다. 사실 이때 좀 많이 그래도 다행히 잘 써먹혔던 게 실무자용 정보 안내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계속 담당자도 바뀌고, 지원자들도 바뀌고, 시행하는 이들도 바뀌다 보니까 나름의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적어서 뭐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는 제처센터로 가면 거기서 전문의가 되고, 이거는 어떻게 취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바뀌어도 업무 체계에는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대상자들한테 제공했던 것들, 수면위생정보지라던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안정화 기법이라던가 각종 안내지들이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부분 생존자 분들은 병원에 이제 제천 시내 이제 일반 2차 병원급입니다. 일반 병원에 되게 다 이제 나누어져서 입원을 해 계셨기 때문에 그 각 병원들로 저희가 직접 가고, 애석하게도 이제 유가족분들은 분향소나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여러 곳에서 이제 나누어져서 장례를 치르고 있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유가족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당시에 제공을 하였었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프로세스는 옆에 보신 것처럼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보고, 여기서 이제 약물 처방도 받고, 그래서 센터 등록 사례 관리까지 쭉 심리지원단들이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존자와 유가족 98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사실 100%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98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스크리닝 결과 이제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수행을 했을 때 한 반수 정도 검사가 되었고, 그중 또 역시나 반수가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어서 병원까지 연계가 된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청화재 심리지원단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재난 관련 매뉴얼도 애석하게도 딱 이렇게 정말 각자 비어 있는 매뉴얼도 없었고, 트라우마 센터도 없었고,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을 여러 기관들의 그 협력으로 잘 극복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권역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를 해 주셨으니 저희 광역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미 다 앞에서 해주신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줄줄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조금만 그냥 기다리면 다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아까 개소가 아니라 기념식 때 말씀하실 때도 사실 조금 저희 나름으로는 아쉬웠던 게, 저희는 충북이고 이제 충청권의 트라우마 센터인데, 애석하게도 저희 쪽에서는 충북에서는 무언가 이제 축하 말씀이라던가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남이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적인 거리를 저희가 무릅쓰고라도 그래도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충북권에서도 충북권의 재난 심리 상담 지원단을 구축을 하고 그 정말 중앙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멀다고 소외시키시지 마시고 부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난 발생을 할 때 그 지원 체계가 사실 중앙에서 딱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권역에서 공주에서 잡아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소위 맞춤형이 생겨났으면 충청권의 기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지역의 접근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근거 기반이 되는 연구 사업이 아마 받침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근거 기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 매뉴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단기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어쨌든 재난 대응 인력들의 역량 강화와 심리 지원 서비스들, 이들에 대한 실무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아마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주관 선생님. 세 분의 각각 연결해서 말씀 들었고, 특히 마지막은 지역에서 정신건강센터와 국립병원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공주병원,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정신과 의원들까지 협력해서 사례를, 제천 화재 사건에 개입했던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연재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4시 10분에 다시 한번 또 토론과 한 분 서희영 선생님 발표 듣고 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문과 함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심포지엄 2부의 서희영 과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책임을 맡을 우리 서희용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주병원의 정신건강 사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의 부센터장 혹은 직접 우리 심인영 부장과 같은 카운터파트가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사업과장 서희영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체계적 전문적 심리지원 체계를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개소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개소식을 하였지만, 실제로 국립공주병원은 그 개소식 이전에도 충청권역의 트라우마 상황이 발생하면 심리 지원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식 이전에 국립공주병원이 어떤 심리 지원 활동을 하였는지를 설명드리고, 개소식 이후에는 국립공주병원의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을 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히스토리입니다. 국립공주병원은 2013년 태안사설 해병대 실종 사고 이후로 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16년 충청권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17년 포항 지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태안사설 해병대 실종 사고는 공주 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사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내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 검진 및 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전교생 593명, 교사 46명, 유가족 44건의 심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 지원을 하였고, 그해 11월까지 꾸준히 심리 지원을 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 총 1,114명 심리 지원하였습니다.
충청권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 대면 상담, 지역 연계 시행하였고 16년도에는 160건, 17년도에는 25건의 심리 지원 시행하였습니다. 포항 지진에서는 재난 경험자 분들에게 야간 심리 지원, 아웃리치 서비스, 대면 상담 등을 시행하여 재난 경험자 291분에게 심리 지원 시행하였습니다. 17년도에 있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아까 이제 충북강적센터의 주가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1차 피해자 및 2차 피해자 대상으로 직간접 심리 지원 1,094명 시행하였습니다. 어, 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는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전화 상담, 대면 상담, 치료 연계를 시행하여 1차 피해자 및 피해자 대상으로 직간접 심리 지원 61명 심리 지원하였습니다. 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대상으로 정보 제공, 치료 연계 등을 시행하여 상담 1,240명, 정보 제공 1,436명, 생활치료시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대상 24회 지원, 재난정신건강 지원 인력 양성교육 3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개소 이전에 국립공주병원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설명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개소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체계입니다. 비전, 중부권 재난정신건강 거점 공공정신의료기관. 미션, 재난 트라우마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전략 방향입니다. 1. 재난 트라우마 위기 대응. 2.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3. 충청권역 재난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재난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 트라우마 협의체 회의 4회, 원내 TF팀 회의 6회를 거쳐 체계 구축을 하였고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마음 안심 버스, 사무 공간, 재난 정신 건강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입니다.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는 센터장 1명, 센터장은 저희 국립공주병원 원장님께서 겸직을 하시고 부센터장 1명입니다. 이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 외에 정신건강 간호사 1급 1명, 행정인력 1명,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1명, 2급 2명,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급 1명, 2급 1명, 2급 1명, 운전한 1명으로 다학제적 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분들이 향후 트라우마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음 안심 버스입니다. 마음 안심 버스는 정신건강 존, 안정화 존, 집단 프로그램 존, 개인 상담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심리 지원을 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사무 공간입니다. 개인 상담실에서는 1대1 개인 상담과 마음 프로그램, 문제관리 플러스 등 재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집단 프로그램실에서는 뉴로 바이오 피드백, HIV, EMDR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난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재난정신건강 사업의 첫 번째는 충청권역 재난위기대응 총괄입니다. 현재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충청권역을 운영하고 있고 일평균 배부 인원이 60.1명입니다. 이 중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일평균 22.8명을 심리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숫자는 이 PPT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이제 일평균 22.8명이었는데요. 이후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분들이 5명으로 충원되어 현재는 일평균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저희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 배부되고 있는 거의 인원들의 거의 100%를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에 이용 문의가 들어오면 행정처리 협의 및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서 외래 진료를 보고 어떤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외래 진료와 같이 연계하여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소식 이전에부터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프로그램 외래 진료를 보시고 마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이 마음 프로그램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다음 주 목요일에 사회기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공주시 경찰서에서도 경찰분들이 업무 현장에서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다며 MOU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이 재난을 경험한 당사자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재난 대응 인력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소진 관리를 위해서 힐링 캠프를 준비 중인데요. 아까 주가원 센터장님께서 아무래도 공주시가 충남권역이고 또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충북 지역이 이제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충청권역 전체를 맡는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힐링 캠프도 1회는 충남 지역 재난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2회는 충북 지역 재난 대응 인력, 3회는 대전 및 세종 지역 재난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연 한 3회 정도의 힐링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 대응 인력분들 대다수가 트라우마 심리 지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운 사례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종사자분들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에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재난 정신건강 관련 사례를 슈퍼비전 해줄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 경험자 및 유가족 대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슈퍼비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재난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신민영 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지금 초급과정, 중급과정, 기타 과정으로 나눠서 교육을 예정하고 있고요. 초급과정인 경우 심리적 응급처치 PFA 8월 6일 금요일에 예정하고 있고, 중급과정 문제관리 플러스는 8월 12일, 그리고 기타 과정으로서 소진관리 프로그램 및 강사 양성 과정을 8월 13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정신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 트라우마 인식 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웹툰은 저희 트라우마 팀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께서 본인이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웹툰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을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이런 노력들이 재난 트라우마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트라우마 센터 개소식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어 재난 트라우마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재난 트라우마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